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항구와 항구 간에 운송하는 그 권한을 미국 선박에게만 주는 그 존스법을 추가적으로 더 유예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자, 딱 한 줄짜리죠?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한 줄짜리 뉴스에 정말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뭐가 숨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솔린 가격이 도무지 내려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존스법 유예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가솔린 값이 다시 오르고 지금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싼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 외국 선박에게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임시로 허용하는 소위 존스법을 유예해주는 그거를 좀 더 연장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존스법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지라고 하실 수 있죠. 네, 이 존스법이란 1920년대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미국 해운 및 미국의 조선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 내에 있는 항구와 항구, 그러니까 뉴욕 항구와 LA 항, 미국 내에 있는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이 화물을 운송할 때 그 선박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첫째,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안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선박의 소유주 중 미국인의 지분율이 75%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 선박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국 국적의 미국 선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해당 선박은 반드시 미국 국기를 달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일하는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라는 요게 이제 존스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이 터진 직후인 지난 3월 18일에 60일간 유예한다, 즉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죠. 60일이면 이제 2달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말에 이를 또다시 90일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90일이면 이제 석 달이죠. 그러니까 60일 플러스 90일, 2달 플러스 석 달이니까 즉 5개월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5개월이 바로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8월이 5개월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5개월 되는 8월, 이번 8월 16일이 딱 존스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연장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거죠. 그럼 존스법을 유예하면, 즉 존스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솔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이론적인 원리가 뭐냐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다 설명 안 드려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앞에 제가 드린 설명을 통해서.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미국 내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공급 불균형의 해소입니다. 한 줄입니다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선 미국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미국 항구 간에 이 가솔린을 운송하려면 건조 비용, 미국 선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과 인건비가 비싼 미국 선박만 써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만든 이 선박을 통해서 운송을 하니까 뭐예요? 운송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운송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존스법이 유예되면, 일단 적용되지 않으면 저렴한 외국 국적의 선박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상 운송에 드는 물류 비용이 당연히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급 불균형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 불균형 해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는요, 텍사스 같은데 또 멕시코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텍사스인데 그런 데는 정유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나 서부 해안 이쪽에는 자체 정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텍사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 수급해서 100%가 안 돼서 일정 부분 다른 주에서 예를 들어 텍사스 같은 데서 좀 갖고 와야, 수급해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텍사스의 물량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로 갖고 와야 하는데 파이프라인 같은 거로 보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비싼데 이제 해상으로 보내면 좋죠.
하지만 외국 국적 유조선들이 대거 투입돼서 연료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수송을 하게 된다라면 그 공급 부족의 어떤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죠. 싼 외국 국적으로 빨리빨리 보낼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불균형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스법의 유예라는 것은 가솔린 값이 지금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존스법을 유예합니다 하고 딱 그걸로 끝내버리는 뉴스 전달자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네. 예. 존스법 유예라는 그런 이제 말이 결국은 이제 우리 지갑에 이처럼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라는 사실 오늘부터는 좀 미리 알아 놓으시고 이제 뉴스를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 주택을 사는 외국인들이 지난 1년 사이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한 14% 감소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만큼 외국의 해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집 사고 부동산 사고 하는 돈 쓰는 걸 많이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내가 돈 있는데 미국 가서 요즘 트럼프한테 툭 하면 걸리고 잘못하면 뭐 조사받고 이민국에서 검사받고 아유 그 짓을 왜 아니 나 안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중국인들만은 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최대의 큰 손이다라는 그 자리만큼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액수와 건수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한 14%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미국 내의 주택은 67,100채로 집계됐는데 요거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말씀드린 대로 14%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사느냐? 뭐 중국 사람들은 와서 집값이 비싼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서는 뭐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집 많이 사요. 근데 그런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을 내보면 평균은 한 46만 5천 달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미국의 주택 평균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인들보다는 더 좋은 집들을 사는 거죠. 외국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국가별 거래 건수 기준으로 본다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제 가까워서 그런지 제일 많습니다. 건수로는 캐나다가 1위, 멕시코가 2위, 그리고 중국이 3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건수 위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도가 4위, 영국이 5위. 그런데 이제 금액 기준, 액수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이 단연 1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산 게 76억 달러예요. 지난 1년 동안. 단연 1위입니다. 중국, 홍콩, 대만의 구매자들은 보통 평균 100만 달러 이상짜리 수준의 이제 고가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평균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 와서 뭐 집 산다 그럴 때 4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뭐 다 몇백만 불짜리, 못해도 100만 불짜리 뭐 이런 걸 삽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어디냐? 플로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뉴저지, 또 조지아. 이렇게 1, 2, 3, 4, 5의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요, 이제 실리콘밸리 인근, 그리고 이제 LA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군요. 조지아주의 경우 보니까 우리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이 애틀란타 인근에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 미국에 와서 집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가격 때문에 당해낼 수 없는 중국 브랜드가 뉴욕에서 계속 성공하고 있는 그 스토리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물가가 치솟으면서 저렴한 중국 브랜드가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 사이를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 이런 곳에서는 지금 눈에 띄게 중국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어요. 미국 브랜드를 잠식할 정도로. 장난감, 커피,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건 물론이고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장악해온 뭐 초밥, 스시, 그런 일식 그런 시장도 중국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녹차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시골 같은 데서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뉴욕 맨하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완구 업체는 팝마트라는 곳인데 이 역시 중국 업체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팝마트는 세계적인 인기를 끈 캐릭터
중국에서 나온 캐릭터인데 이제 라부부라는 캐릭터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걸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뉴욕 맨하탄 5번가에도 현재 이 팝마트는 대형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새 매장을 또 하나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매장은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보석 브랜드죠. 스왈로브스키 매장이 있는 바로 옆에 팝마트 매장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팝마트는 지난 2023년 미국에 첫 매장을 낸 뒤에 현재 3년도 다 안 됐는데 2년 반쯤 됐는데 7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세죠. 그동안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매장을 늘려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뉴욕 5번가와 뭐 타임스퀘어 등 뉴욕 중심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5번가와 타임스퀘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국으로 비교하면 청담동 뭐 압구정동 이런데 큰 매장을 내는 거죠. 중국 브랜드가. 팝마트의 지난해 그 북미 지역의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급증입니다. 급증 그야말로. 중국 브랜드가 미국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장기간 이어진 미국 내의 그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그 젊은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다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제품인지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욕 이런 데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과거 중국 기업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팔 때는 미국 기업한테 이제 공급을 해서 그 미국 기업이 파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그냥 아예 딱 내세워서 중국 브랜드인 거 그냥 공개하고 중국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 지금 들어와서 판매하는 뭐 그렇게 직접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라고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저는 여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먹어보지도 못했고 혹시 요거 루이싱 커피 먹어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가격은 어땠는지 뭐 가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리고 또 맛은 어땠는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맛은 어땠는지 또 안에 매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 루이싱 커피도요. 중국 브랜드인데 저가 브랜드를 표방하고 나갔습니다. 뉴욕에서 좀 빠르게 매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루이싱 커피의 아이스 라떼 가격은 2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뭐 2달러짜리만이 아니라 시작이 2달러예요. 뭐 좀 더 애드하면 올라가겠지만 일단 2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하고 비교한다면 거의 무슨 절반 이하, 뭐 3분의 1 가격,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절반 이하 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맛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맛이 뭐 괜찮다면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루이싱 커피는 지난해 여름 뉴욕에 처음 진출한 이후에 뉴욕에만 현재 20개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년 만에. 특히 스타벅스가 문을 닫잖아요. 잽싸게 루이싱 커피가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스타벅스 자리에. 그래서 아예 스타벅스 기업을 지워버리고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 일본이 강세였던 그 식음료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료는 앞서 말씀드린 루이싱 커피고 그리고 식은 뭐냐? 식당, 음식 업체. 자, 미국에서는 그동안 요리사가 손님 앞에서 이제 손님을 위해서 직접 메뉴를 구성해서 앞에서 다 코스 요리로 직접 만들어주는 오마카세. 네. 그 일본식 오마카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좀 비싸서 뭐까지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 메뉴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그날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손님 앞에서 직접 코스 요리로 해주는 오마카세. 보통 1인당 가격이 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싼 건 없습니다. 거의 뭐 뉴욕 같은 데를 보면은 제일 싸봐야 막 200불 한 번에 500불짜리 오마카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에는요 중국계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저렴한 오마카세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식당은 100달러가 넘지 않는 그런 가격에 스시 위주의 코스 요리를 아주 제대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셰프가 중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식재료, 이 재료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 똑같을 수는 없겠죠. 100불짜리랑 250불짜리랑 재료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일반인들이 먹어봤을 땐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비슷한 재료로 중국인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자 가운데는요, 중국의 그 후저우 출신 요리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저우와 오마카세라는 말을 합친 후마카세라는 말이 뉴욕에서는 지금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야, 우리 오마카세 먹으러 가자.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오늘 저녁 후마카세 어때? 그러면, 100불도 안 되니까, 그럴까?
뉴욕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뉴욕에서 성공 신화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들 중국 브랜드들은 지금 빠르게 뉴욕을 벗어나서 타도시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LA, 애틀란타, 시애틀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아무리 중국을 막고 그래도요, 이 싼 가격으로 공략하는 그 중국의 물결을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대도시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상대로는 더더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주변에 후마카세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경험해 보신 다음에 경험담 저한테도 좀 일러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푸마카세. 자, 11살짜리 소녀에게 이 몹쓸 짓을 한 범인의 보석금은 7만 달러. 그런데 그에게 복수를 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보석금은 100만 달러라는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스토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살짜리 딸에게 몹쓸 짓을 한 범인을 SNS로 유인해서 총을 쏜 3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경찰은 11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디에고 곤잘레스를 기소를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곤잘레스에게 총격을 가한 그 피해자의 아버지도 함께 기소를 했습니다. 사건은 최근 그 오하이오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곤잘레스가 딸에게 곤잘레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피해를 당한 지 11살짜리 딸은 사건 뒤에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엄마가 우연히 영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그 아버지 31살 말릭 챈들러라는 아버지는 다음날 딸의 전화기로 이용을 해서 그 SNS에 접속한 뒤에 마치 본인이 그 딸인 척 속이면서 곤잘레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집으로 곤잘레스를 유인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제가 굳이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전개 과정은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범인을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마치 그 딸인 척하면서 곤잘레스를 집 안으로 들인 아버지 챈들러는 그에게 2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범인은 총격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챈들러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을 집 안으로 유인한 뒤에 사슬로 묶어놓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챈들러는 그 범인 곤잘레스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총기를 꺼내려는 것으로 그 순간 내가 생각을 해서 그에게 주방 식탁 위에 우연히 놓여있던 총을 집어서 총을 발사한 것이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던 그 범인 곤잘레스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한 뒤에 치료 후에 지금 구금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자력 구제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자력 구제라는 게 뭐예요?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스스로 보복하려는 그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아버지 챈들러에 대해서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곤잘레스에게는 보석금 7만 달러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건 사실 저의 심정이고요. 법적으로는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총격을 가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더 높은 보석금이 책정된 이유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격과 사적 보복에 대한 법적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이유를 보면 근데 법원에서 100만 달러를 이 이유 때문에 책정한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합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또 딸의 SNS 계정을 도용했고 그래서 범인을 집으로 유인했고 또 그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리고 또 묶어놓았으니까 묶어놓는다 그랬으니까 납치를 의도했고 이런 게 다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범죄 행위가 사실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 아버지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딸의 계정을 도용했다는 죄부터 이제 내가 여러 가지. 미국 법에서 용인하는 정당 범위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이제 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적 보복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적 보복을 하는 걸 미국의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법이 용인하는 어떤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적 보복을. 그것도 계획적인 사적 복수, 그리고 중상해, 이제 felony assault죠. 그리고 불법 총기 사용 등등 이 아버지에게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00만 달러 보석금을 받은 겁니다. 법원은 피해자 아버지가 법을 스스로 집행하려 한 점과 무기를 사용해서 직접 위해를 가한 점을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고 했고, 그래서 구속을 했고, 그래서 보석금이 그에게 그렇게 높이 책정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범위를 볼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이런 11살짜리를 그렇게 짜리에게 몹쓸 짓을 한 그런 용의자에 대해서는 달랑 7만 달러만 보석금이 책정됐다? 그 이유도 좀 보겠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질이 혐오스럽다고 무조건 보석금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딱 매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리걸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죄질이 혐오스럽고 중죄면 당연히 뭐 물론 높은 건 그 맞긴 맞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석금 책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물론 죄질 이런 것도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체포 당시의 상황이 어땠었는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사가 그 이전에 있던 그 비슷한 케이스의 판례를 근거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석금이 7만 달러든 100만 달러든 도망가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뭐 사실은 그건 뭐 달라질 건 없으니까 뭐 개의치 않아도 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100만 달러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도 이제 요번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 미국에서는 아무리 피해자 또는 뭐 아무리 피해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경찰이나 판사는 이 같은 사적 보복 행위를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부가 상호 관세로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이미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세금 환급 하니 안 하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빨리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연방 관세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연방 정부가 관세로 거두어들인 1,650억 달러 가운데 무려 60%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를 이미 환불 조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환불을 받아간 대기업들 입 딱 다물고 있죠. 여론은 아주 괘씸한.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급액은 앞으로도 200억 달러 이상 더 있게 됩니다. 이 관세 환급을 법원에서 그 명령을 했을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크게 반발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반발했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예상보다 빠르게 환급 조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 네, 그거는 괜히 자칫하다가 이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편 이 환급 대상은요,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완구를, 뭐 인형, 뭐 이런 장난감을 뭐 100억 달러어치 수입을 했다. 그럼 수입을 하는 거 100억 달러 수입을 여러분이나 저나 하시겠어요? 100억 달러 아니라 1억 달러도, 1억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불도 없는데 100억 달러 수입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뭐 마테리아라든지 미국의 가장 대기업이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수입 신고인입니다. 100억 달러 수입해서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소기업에 뿌리고 뭐 그러죠. 뿌릴 때 그냥 뿌렸겠어요? 자기네들이 낸 관세, 그 관세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여기다 다 그 부담시켜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담받은 중소기업체나 소규모 기업체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관세를 냈고 그 낸 관세를 일정 부분 여기다 다 묻어버린 그 대기업들은 싹 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 그렉 카사드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는 건 부당하다. 그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낸 그 관세에 대한 부담금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체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다 전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관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비자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민주당의 그렉 카사드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100% 저도 이거 동감합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을 받은 그 기업체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무슨 크레딧을 주든 아니면은 앞으로는 관련된 제품을 좀 크게 가격을 낮춰갖고 판매를 하는 어떤 혜택을 주든 어떤 형태로. 이미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죠, 이런 거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죽스라고 알죠? 아마존이 하는 자율주행 로봇택시인데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또 가속 페달 없습니다. 그런 아마존의 죽스가 시범 운행을 마치고 드디어 유료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돈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죽스는 이제 오는 10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정식 영업을 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지금까지는 돈 안 받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돈 받고 하게 되는 것은 운전대와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이 아예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 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에서 뭐 운전대 없고 페달 없는 차는 이것밖에 없긴 하죠, 지금. 현재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 진출한 그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운전석은 있습니다. 뭐 핸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있는 기존의 차량을 개조해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이게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죽스는 그것과 완전히 다르죠. 네. 너무 쉽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 죽스, 그러니까 뭐 죽순다라는 것, 죽순다라는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서 연상이 되는데 죽스가 아니라 죽스입니다. 죽스. 네, 제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발음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스인데 그냥 제가 죽수 할게요. 네. 요금은 기본 요금에 주행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이렇게 합산해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 지금 이제 공항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항을 오가는 경우에는 뭐 약간의 추가 요금이 뭐 부과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죽수는 기본 요금 수준이 그래서 얼마야? 뭐 그건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버의 뭐 이카노믹 같은 것도 있고 뭐 럭셔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간 우버의 중상급 서비스 우버 컴포트라고 있어요. 그 우버 컴포트와 비슷한 가격대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수는 별도의 그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요. 승객 4명이 두 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도록 네모난 상자것 같이 생겼어요. 네모난 상자처럼 생겼는데 문을 열면 의자가 이렇게 서서 2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도 되죠. 원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죽스가 지금은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오는 10일부터는 라스베가스에서 돈 받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혹시 베가스 계신 분들은 10일 전에는 시범 운영이니까 공짜로 한번 타고 싶은 분들은 10일 전에 9일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웨이모는 운전자 없는 웨이모는 타봤는데 죽스는 못 타봤어요. 혹시 타보시고 그 경험담 또 저한테 일러주시면 또 제가 배우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충성파 측근인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방 상원 인준이 좀 난관에 부딪혔다라는 소식도 정치권 소식의 새로운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타드 블랜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법무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이게 통과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준안이 지난 4일 상원의 사법위원회에 어렵사리 이렇죠. 이제 상원에서 통과 과정이 되기 전에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전에 관련되는 소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시키죠. 여기서 통과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가 되죠. 소위원회 통과됐어요. 그래서 상원 전체 회의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반대표를 던지겠다라는 상원의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통과를 못 시킬까봐. 그것도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통과를 못 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공화당이. 자,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고위직 지명을 하면 뭐 여러 차례 찬성표를 던져준 존 패터먼 상원의원도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던져줄 수는 없다 라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우군 한 명이 좀 일단 떨어져 나간 거고요. 심지어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반대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지금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이죠. 일단은 그래서 53대 47입니다. 민주당 47. 그런데 다수당이긴 합니다만은 공화당의 그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몇 달 동안 꽤 오래.
그래서 등원을 하지 못해서 투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화당은 52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47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반대표를 공식했잖아요. 그러니까 52로 봐야 되는데 수전 콜린스 빼면 51대 48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1대 48 구도에서 어떻게 돼요? 한 명만 더 이탈하면 50대 50 이렇게 되는데 정말 두 명만 더 이탈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후보자 인준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바짝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 표 차이라도 인준이 무산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바짝 긴장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표 던지겠다라고 이제 본인의 의사, 반대표 의사를 밝힐 만한 사람들은 다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2표 정도 차이로 51대 49 정도 그렇게 2표 차이로 통과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맞는지 한번 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주말이네요. 이번 주에도 더위와 이렇게 씨름씨름 하다 보니까 한 주가 빨리 갔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더위에.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요, 계속 좀 더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섭취 한두 시간에 한 번, 커피 머그잔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그 수분, 물을 마셔줘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 뉴스에서는 그냥, 네, 더우니까 수분 섭취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무책임하던 거라고 봐요. 아니, 수분 섭취를 얼마나 먹어야 이게 잘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이러잖아요. 예, 저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요, 1시간에 한 번씩 커피 머그잔만큼 물을 마셔랍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네, 좋고, 만약에 그게 좀 바빠서 깜빡 잊었다, 그럼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커피 머그잔 양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 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 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 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